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15회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차례는 경제와 관련된 헌법 규정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119조 1항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요,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19조에는 이거 말고도 2항의 내용도 풍부하게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경제적인 자유와 창의 존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질서라는 것은 경제의 구조나 체계를 의미하는 걸 테고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개인과 기업으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기업도 사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즉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내용이고요. 또 경제상의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죠.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기본이 된다. 거기에 맡기라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선택의 동기가 사적인 요소에 있다는 것, 즉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자유경제 이론을 규명한 이래로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로서 자리 잡아 왔었죠.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자유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원리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의 결과로서 성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경제적 자유에 맡길 때 개인의 판단, 개인의 이익에 맡길 때 가장 창의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경제적 성과로서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한다는 말의 뜻은요, 뿌리다라는 얘기겠죠.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이런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경제적인 뿌리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나무가 어떻게 뿌리로만 살 수 있어요. 그 위에 가지도 있어야 되고요. 이파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죠. 경제로부터. 뿌리, 가지, 이파리 모두가 있어야지만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조항만으로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만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119조 2항에 가면은 경제적 자유, 창의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자유와 창의의 결과로서 빠른 경제 성장이 보장된다라는 거고요.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제가 그 바탕화면으로 썼던 발달된 어떻게 보면 도시화된 서울의 야경의 모습인데요. 한 4, 50년 전에 서울 도시 야경과 지금의 야경은 다르죠. 온갖 고층 빌딩들로 즐비하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어떤 산업의 상징물들로 가능한 것이 서울의 야경이라고 볼 수 있고 서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도시의 풍경이기도 할 수 있겠죠.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단순히 도시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국민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도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세계가 놀랄 정도였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창의의 성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헌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본이 되는 기본 사상이 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현대 경제학의 주류 중에 하나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자유주의 경제학 그러면 하이에크라든가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담 스미스를 이해하는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해의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부론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 알려진 대목입니다. 개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가, 어느 산업 분야가 생산물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가에 대해서 지역 상황에서 정치가 입법자보다도 개인이 훨씬 더 잘 판단한다. 뭐 가장 유명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기 이익, 사적 이익이죠. 사적 이익으로부터 논의가 출발합니다. 사적 이익을 필요하고로 보질 않아요. 악한 건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의 덕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덕성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실제 그 공적 이익을 그 자체로 추구했을 때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때 더 많은 공적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식사할 거리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다.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나 공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욕구로부터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양조장 주인, 푸주간 주인, 야채가게 주인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하려고 장사를 하겠어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선하고 괜찮은 물건들을 팔려고 하는 거고, 그 때문에 우리는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해먹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회라는 것은 이익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이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환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동물도 이기심이 있지만 사람의 이기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이기적인 선택으로만 끝나지만 인간은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교환이 필요하고, 또 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교환과 협력, 우리는 흔히 교환과 협력을 이타적이거나 뭔가 공적이거나 사회적인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교환과 협력조차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의 발로다.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다라는 점에서 그 공적인 관계조차도 사적 이익의 결과로 더 유기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교환과 협력의 결과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도 교환과 협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자기라는 동기로부터 촘촘한 망을 형성하게 되는 걸로 나아가게 됐던 거다라고 봤던 것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이익은, 공적이익이라는 것은 콕 집어서 사회의 연간 수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사회의 연간 수입은 그 사회 내에서 생산되고 교환된 재화의 총량, 부의 총량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목이 국부죠. 한 나라의 부의 총량. 그것을 사회 연간 수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회 연간 수입은 어떻게 생겨나고 측정되느냐? 각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만들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교환, 즉 더 많이 팔릴 때 그것이 그 사회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그 나라의 부라고 얘기하는 국내 총생산이든 아니면은 어떤 지표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것은 그만큼 더 좋은 물건을 싸게 또 좋게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적 이익을 향한 욕구의 분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적인 이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적 이익을 증가시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대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개인은요, 자연적 개인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은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어느 산업 분야가 생산물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가에 따라서 노동을 이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을 이끈다. 노동을 이끈다는 것은 경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업가죠.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개인은 자연적 개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할 때 지칭하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기업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에게 맡겨라 이거죠. 그러면 사회는 제대로 굴러가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가나 입법자보다도 그 기업가들이 더 잘 판단한다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국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나타날 수 있는 부의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사적 이익에 맡기면은 또 사적인 감정에 맡기고 본능에 맡기면 그것도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결된다는 건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거 살펴봤는데, 그럼 경제적 창의라는 것들은 그 자기 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뭔 상관이냐. 창의성이라는 것들은 창조적으로 뭔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생산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걸 텐데, 그것을 사적 이윤 추구 동기에 맡기면은 더 빠르게, 더 폭넓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사진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사진을 실어놨는데요. 먼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사적 이익의 동기는 생산 방법의 혁신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기업에서. 그걸 대표하는 것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든가 테일러 시스템 같은 건데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공장에서 조립 라인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제품이 제 앞에 자동으로 탁탁 오게 돼 있는 벨트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그 전형적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20세기 초반에 도입이 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했느냐. 포드 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돼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그래서 그 시스템을 포드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죠. 포드 자동차에서 시도했다 그래서요. 포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1908년에 한 대를 생산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은, 포드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고 난 1914년, 10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 대 생산하는데 24초 걸렸대요. 한 대를 생산하는데 기존에는 1시간 걸리던 것을 24초로 단축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얼마나 몇 배나 증가한 걸까요? 약 150배 정도 증가한 거죠. 10년 만에. 그 생산 방법 하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생산량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고, 그건 그대로 뭐 100%는 아니지만 고스란히 이윤의 확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생산 방법은 이윤 확대를 위해서 개선한 거고, 그 결과 그 사회 내에 더 큰 물질적 풍요를 만들어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한 거고 공적 이익에 기여한 거다. 이런 얘기겠죠.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것은 동작과 동작 사이의 낭비를 없애는 게 포드 시스템이라는 거라면은, 테일러 시스템은 개인의 동작 사이에서의 낭비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공구의 위치를 어디에 두면 되느냐, 작업대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재료를 어디다 두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한 사람의 동작 낭비를 없애는 것이 테일러 시스템이고요. 포드 시스템은 사람과 사람, 공정과 공장 사이의 시간 낭비를 없앤 것이 포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로 나타나죠. 요즘에 특히 전자산업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죠. 포드 시스템에 의한 생산 방법의 차이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수출하려고 선적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통해서는 특히 현대 IT 산업에서는 끊임없이 10년이 멀다고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면은 몇십 년은 된 것 같지만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대중화된 지 10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윤이 창출됐다는 얘기겠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칩도 사실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어내서 더 고도화된 칩을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메모리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로까지 진출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또 LG처럼, 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백색가전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 신제품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 개인 기업으로서는 이윤의 창출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물질적 향유의 폭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노동자를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다. 이런 건데,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낙수효과 이론이죠. 그림에서 보이지만 이렇게 컵을 피라미드로 쌓아두고 맨 위에 컵에다가 이렇게 술이나 물을 부으면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맨 위에 컵이 쌓이지만 순차적으로 쭉 내려와서 아래 컵까지 쌓이는, 보통 파티 같은 것들을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샴페인을 위에서 쭉 따르면 순차적으로 쭈르륵 밑에 장까지 쌓이는, 뭐 이것을 낙수효과 이론이라고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순차적 배분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노동자라든가 뭐 일반 시민까지도 그 경제발전의 혜택을 보게 돼 있는 거다.
이걸 흔히 파이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당면한 경제적인 목표는 파이를 키우는 거다. 파이를 키우면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사적 이익 추구에 맡기면은 사회적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 메니에르의 광부들의 기가라는 그림에서 보면은 저 뒤에 공장이 보이고 앞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보이는데 먼저 공장이 발달하고 성장하고 또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면 이 앞에 있는 노동자들도 형편이 나아진다. 이런 논리가 낙수효과 이론이죠. 그리고 어떤 월급이라는 형태로 어떤 부의 재분배만이 아니라 사회적 시설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향유, 여러 가지 향이 있어서도 피라미드가 아래로 향하는 낙수효과 이론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하이에크와 함께 두 거두 중에 한 사람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라는 대표적인 저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주로 일반 대중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그 성과는 일반 대중들이 얻게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업적 덕택에 부자와 권력층만의 특권적 전유물이던 생활상의 여러 편리시설들을 이젠 대중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왕이라든가 귀족만이 누리던 편의시설들이라든가 문명의 이기들을 자본주의가 발달한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거죠. 또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맡겨라. 사익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왕이 TV를 받겠어요? 귀족들이 TV를 받겠어요? 없었죠. 그리고 1960년대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동네에 서울에서 자라났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동네에 TV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멍가게를 가거나 만화방 가면은 TV가 있어서 돈 내고 봤어요. 보통 5원씩 내고 봤었고요. 프로레슬링 하는 날에는 10원 내고 보고 이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TV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방마다 있을 지경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만큼 흔해 빠진 게 TV가 됐죠. 그만큼 문명의 이익이 어떤 경제적 발전의 결과물들을 많은 대중이 향유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냐.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전축이 있었으면 부잣집이었죠. 그리고 야전이라고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축이 있었으면요 인기 짱이었어요. 처음에 카세트 테이프, 뭐 허리에 차고 있는 거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막 이런 거고요. 부잣집 아니면 갖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그게 곧 오디오 기능도 하잖아요. 내 손안에 오디오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향유하게 됐다. 자동차도 포니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그거 많은 사람이 이용 못했고 우리나라 도로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비쌌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은 자동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가용은 멀잖아요. 그만큼 권력층만의 특권적 전용물이든 생활상의 여러 편의시설들을 대중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낙수효과를 설명하는 건데요. 물론 이 설명에는 오류도 있죠. 왜냐하면 빈곤이라는 건요. 원래 상대 빈곤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옛날 신분제 사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치면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와 우리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몇만 년과 지금을.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본래적으로 빈곤 개념은 상대 빈곤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현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부의 격차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대중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집, 그러한 자동차, 그러한 가전제품, 스마트폰 대부분 할부잖아요. 다시 말해 부채의 증가잖아요. 막 집 같은 경우 10년, 20년 거치 할부로 구입하잖아요. 자동차도 보통 3년, 5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리스로 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전부 다 할부죠. 빚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해 죽어라고 이래야죠. 결국은 부채의 증가 또 할부의 증가로 할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로 귀결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낙수효과라는 것 자체가 가리고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맨 위에 컵이요. 동일한 크기면은 낙수효과 이론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맨 위에 있는 컵이 커지잖아요. 부가 늘어나면은 넘쳐야 되잖아요, 물이. 그죠? 그 크기를 넘어서는 만큼은 다 넘쳐야 되는데 현실에서의 그릇은
변동이 크죠. 고정돼 있지 않죠. 기업가들은요, 이 원하는 부의 크기는요, 한정이 없잖아요. 진짜 무한대로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내려오거나, 혹은 내려오더라도 찔끔찔끔 조금밖에 안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바로 아래 컵 정도에 조금 도달하고, 그 밑에 컵은 잘 안 가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의 낙수다. 그러니까 낙수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물이 맨 위에 그릇에 고정되거나, 아주 찔끔찔끔 새듯이 조금만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요. 사실은 더 들어가면은요, 그 오른쪽 그림처럼 그 컵의 피라미드의 외부로 부가 축적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부동산 투기라든가 다른 형식으로, 즉 새로운 생산을 위한 투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투자적인,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자본이 축적되는, 그러니까 별도의 그릇으로 이윤이 새어나가는 이런 현상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의 부의 흐름이라고 우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상위 10%가 전체 부의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은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상위 10%가 전체 부의 60% 정도를 차지해요. 하위 50%,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반이죠.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가요, 고작 2%에 불과해요. 미국에 보면은요. 미국이 10%가, 상위 10%가 전체 부의 72%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위 50%가 전체 부의 2%. 근데 그 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아까 봤지만 위의 컵은 점점 커지고,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별도의 병에 축적되는 것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비해서 컵의 피라미드 아랫부분에 있는 물들은 말라가고 있는, 혹은 설사 온다 하더라도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의 증가가 곧바로 공적 이익으로 늘어난다. 즉 GDP의 증가나 국민소득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것도 안 맞다는 거를요,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경제를 가장 강조하는 세계기구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요, 상위 20% 소득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감소하는 거로 나타나요. 전 세계 국가 지표를 가지고, 경제 지표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죠. 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전체 중에서 증가할수록 그 국가의 GDP는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사익의 증가가 GDP의 증가로 나타나질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회적 이익, 공적 이익이 증가하고, 즉 GDP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즉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IMF 스스로, 국제통화기금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낙수효과 이론은 현실에서는 사실은 적용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런 부의 편차라든가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자유시장 이론은 뭐냐?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국부론 이상의 주저 아담 스미스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도덕감정론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철학적인 견지에서는 이게 더 주저에 가깝죠. 그 형식적 결과물이 국부론이고, 이 도덕감정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더라도 본성에 상반된 원리가 존재한다. 바로 연민과 동정의 원리다. 타인의 비참함을 보거나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느낀다. 이익을 위해 타인을 상해하거나 침해할 정도로 자신을 우선하면 결코 안 된다. 자기 이익의 크기가 훨씬 커도 남한테 피해를 입힐 정도의 이익의 추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기심은요, 그의 경제학의 뿌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기심은 필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덕성이고, 이기심으로부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교환이라든가 협력이 생겨난다고 봤던 게 아담 스미스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심만으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심과 상반된 보이는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민과 동정의 원리다. 이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이기심에 맡기면, 즉 본성에 맡기면 연민과 동정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그 시장경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부의 분배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럼 연민과 동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현실에서는 기부행위죠. 자산가들, 기업가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연민과 동정의 원리로 자기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행위를 하게 돼 있다. 그게 인간사회고 인간이다. 그거에 의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부의 극단적인 불평등은 지양되는 방식으로 사회는 가게 될 거다. 그게 시장경제고 자유주의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연민과 동정이 인간에게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기업가 중에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우리 또 알잖아요. 우발적인 형식으로, 우연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 문화에 따라서 그것이 발달해 있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한국 사회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취약하죠. 안 하죠. 안 내놓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서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다른 도로로 빼돌리려고 하는 욕구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100년 또 수십 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돼 나오고 부의 양극화가 확대돼 나오는 과정이었다는 건 여러 가지 지표로 이미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 연민과 동정의 원리, 기부의 원리는 현실에서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아까 119조 1항에서 얘기했던 자유시장의 원리만이 아니라 2항에서 얘기하는 다른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 즉 경제적 자유라는 뿌리만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요소로서의 가지와 이파리가 결합될 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헌법 전체는 얘기하고요. 엄밀히 말해서는 이런 아담 스미스의 이론, 경제적 자유 이론만으로 운영되는 세계 경제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죠. 혼합경제 체제죠. 다음 시간에는 혼합경제와 연관해가지고 119조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와는 다른 요소, 성장과는 다른 분배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또 마찬가지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